철학은 뭐 좀 이렇게 비난받을 때는 뭐 지적 유희를 하고 있다. 뭐 개념 장난질 치고 있다. 그런데 그 철학은 개념 이종 격투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그 규칙. 벨트 아래나 급소는 치지 마라. 그런 거 한두 개 빼고는 다 허용되는 그게 철학이잖아요. 그게 철학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지적 유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들을 한다, 그렇게 보이는 거는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그 무엇이 또는 뭐 거의 완성된 그 무엇이 나오면 그거를 놓고 뭐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반대로 생각해보고 뒤집어보고 뭐 찢어보고 붙여보고 우리 인간 뇌도 그렇다는데요. 뇌도 진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있은 거를 없애게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뭐 파충류, 그다음에 뭐 포유류 이런 게 뇌가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서 나오니까 이게 어떤 때는 불쑥 파충류적인 그래 네가 날 무시했어? 나도 죽일 거야. 이런 막 파충류적인 원색적인 게 툭 튀어나오고 막 정신없이 인간들이 행동하는데 그래서 전전두엽이 필요하대요. 이 요거를 잘 통화를 해주는 아마 칸트가 얘기하는 5성 같은 거겠죠. 이렇게 통괄하는 시스템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 철학은 꼭 통괄적 조종 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저는 하는 거라고 봐요. 우리 그 비행기 테스트 파일럿들 있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공군 조종사 중에서도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만이 그 테스트 파일럿이 되는 건데 철학자들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떤 개념의 프론티어에서 아방가르드적인 면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죠. 어떤 그 문명의 아방가르드. 네, 그렇죠. 그렇게 가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 통념적인 의미의 어떤 예절이나 이런 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다 보면 언제 아니 수직 상승하면서 테스트 파일럿들이 일부러 엔진을 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 봐야 돼. 어떻게 돼 봐야 돼. 수직 상승하다가 꺼졌어.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 다 테스트 해야 되니까. 그럼 또 다시 또 시동 걸고 이거 갔다 가면은 이 상황에서는 죽을 수도 있겠네? 그럼 와서 보안 지시해서 고치고. 철학자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철학자가 그런 거를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외투 입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겨울에 반쯤만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 그거를 평범한 범인들의 시선으로 잣대를 재면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 직접 미친 짓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수업 시간 강의실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공간 내에서 나는 많은 실험들을 해봤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참 멋들어지게 같이 놀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철학자의 아방가르드한 면, 다시 말하면 그냥 이제 삶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어떤 넓은 곳을, 조금 더 좀 깊은 곳을 바라보는 어떤 철학자의 특질이랄까. 그게 결국에는 뭐 테오리아겠죠. 그게 삶을 조망하려다 보니 그만큼 또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의 삶과는 다른 궤적을 가지게 되는 이제 경우를 저희가 종종 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선생님의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또 너무 또 멀리 가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제 너무 현실 속에 있게 되면 더 이상 철학이 아닌 게 되고, 그 사이에 어떤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현실과 그리고 그 탈현실 사이에서
뭔가 줄타기를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철학자, 나아가서 특히 윤리학자의 숙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선생님께서는 그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을 해오신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경주해 오신 그런 어떤 철학적 이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매우 잘 드러나는데 어, 이 책에서 결국에는 삼고 있는 이 책에서 21개의 테마를 가지고서 그래서 세계를 조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혹은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이 책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삶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는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 흥미롭냐 하면은 사실 이렇게 21개도 적지요. 사실은 따지고 그렇죠. 보면.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이런 항목들을 짚어서 그거를 이제 고전과 선생님의 사유를 통해서 매우 쉽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에 선생님께서 이 21개의 테마가 있지만 이 중에서 사실은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요것을 공통하는 하나의 어떤 원리 내지는 어떤 총체적, 종합적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도 좋고요. 뭔가 좀 요 21개를 에서 조금 더 21개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난 이런 거는 좀 꼭 한번 문제를 던져보고 싶었다라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을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네. 초점이었어요. 어, 어, 죽음을 모르고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어, 공자님은 물론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살아가기도 바쁜데 나 그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정리하신 거거든요. 네. 그 절에 가면 불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네. 둘이 아니다. 네. 뭐가 둘이 아니냐. 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음, 이게 다 하나의 과정이다. 음, 그렇게, 근데 그 나름대로의 세상을 보는 눈인 거죠. 그래서 가치 있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성찰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명상 같은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것도 명상하면서 성찰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방법일 수는 방법일 수도 있죠. 근데 성찰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게 성찰하는 거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나는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살아야 한다? 라고 누가 정답을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 꼭 던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라고 한 말에서 잘 들으라고 했죠. 그래서 나에게 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는 회의주의적이다. 행동에 약하다. 실행력이 없다. 그냥 지적 유희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 암체어 필라소퍼 얘기를. 그 사람들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고 스스로에게 답변하고 뭔가를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것에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조차 없다. 갈매기 책 읽으셨죠? 갈매기의 꿈, 그 조나단의 비행에 대한 비행에 대해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다른 새들은 전부 먹이 사냥하느라고 날아다니는데 얘 혼자서 수직 상승을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 또 얼마나 빨리 수직 낙하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자기 한계를 계속 테스트하다가
통과했어.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그래서 구루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 이동을 해봐라. 그러니까 깜짝 순간 이동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 답변이 진짜 난 잊을 수가 없어요. 네가 순간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너는 할 수 있다. 순간 이동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 못하면 그걸 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와, 이게 개념의 힘이구나. 음, 음, 내가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지 못한 것은 해낼 수 없다. 음. 뭐가 뭔지를 알아야 해내지.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여행 가이드들이 뭐 음.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음. 당신이 어떤 개념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볼 수 있는 또 해낼 수 있는 그 영역이 결정되어진다. 그리고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개념적으로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 X를 하고 있다라는 그 X가 사실은 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해도 나는 알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는 건 무엇을 했느냐를 모르는 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논리적 귀결이 되죠. 그런 점에서 선생님 그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있네요. 더 굉장히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이 책에 들어가서 보면 선생님의 일단 시작점은 3장이네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인가. 음. 인간은 사실은 살아가는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아무도 없죠. 누구나 죽고 죽어가고 있는 건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죽어간다라고 말은 하진 않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니까 도대체 그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그리고 그 살아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라는 쪽에서 일단은 이 책의 어떤 그 저술 동기나 혹은 어떤 풀어가지고 하는 이야기의 포가 성립이 되지 않나 생각 드네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스토아파 세네카가 던진 질문, 네.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왜 네가 존재하지 않았던 탄생 이전에 대해서는 음, 두려워하거나 음, 뭐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음, 살아있고 난 이후에 죽는다는 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시작 이전에 대해서는 왜 아무 생각이 없냐. 만약에 끝나고 난 뒤가 그렇게 궁금하고 불안하면 시작 이전에 나는 무엇이었나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물어본 음,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과정으로 생각해라. 아니 물론 이게 득도하기 전에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음, 그렇지만 그쪽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북극성이 우리한테 해주는 북극성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제시해 주죠. 그 점에서 북극성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음.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무언가를 보여주는 방향을 보여주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사실 소위 이른바 뭐 영어로 하자면 오리엔테이션, 뇌시박의 본령이라고도 사실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제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의 그 어떤 조건, 그 조건들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개념적으로 성찰해 보는 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선생님 책의 하나의 그 큰
더 아름다움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죽어가는 게 아니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가. 그것이 단순히 어떤 개념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시작점으로 하지만 비단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행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식의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것도 제시해 주신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어느 장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음. 결국에는 이게 저는 의미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죽어가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혹은 우리가 정말 또 하나야 마치 뭐 수단적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수단적인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은 음. 의미로 나의 삶을 채우는 그래야 이것이 삶이라는 것에 걸맞아지지 의미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가만히 있으면 죽을 테니까요 어차피 결국엔 죽어가는 쪽에 가까운 그런 삶이 되지 않겠나라는 점에서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미와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음. 오리엔테이션을 딱 하는 순간 이미 어떤 의미를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북극성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의미로 작용이 되는 것이고, 음. 그 북쪽을 나타낸다는 의미.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어떻게 인간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성찰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찰이라는 거는 반드시 바깥을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나에 대한 어떤 인식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실 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음. 그, 아까 또 잠깐 이제 의무론과 공리주의 얘기할 때, 그 다시 한번 제가 끄집어내겠습니다.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공리주의를 뭐 많은 분들이 뭐 들어는 보셨겠지만, 정확하게 공리주의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윤리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제가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한국윤리학계에서 몇 안 되는 공리주의를 표방하시는 희귀종이고, 분이고, 희귀종.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뭐 저희가 이제 롱테이블 세미나라는 다른 꼭지, 저도 이제 토론자로 참여하는 그 꼭지에서는 또 그 교원대 계시는 유지한 선생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어허. 공리주의자시고, 근데 항상 이제 공리주의의 어떤 세적 불리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한국에서. 근데 이게 사실 한국만 벗어나면 얘기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미국의 주류는 솔직히 봤을 때 공리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영국도 들고, 영국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세 불리함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실 수도 사실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선생님 하신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 공리주의라는 건 어떤 겁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게 아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모토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공리주의의 목표죠. 근데 문제는 행복이 뭐다는 것을 그러면 규정하지 않으면 그 행복은 쾌락하고 똑같은 거냐? 쾌락적 요소가 중요하죠. 근데 어, 수준 높은 쾌락과 수준 낮은 쾌락으로 쾌락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이제 존 세트 미리 개정을 했죠. 그 전까지는 벤담이 얘기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가장 핵심을 요약한 건데
절대적인 권리나 절대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예외가 늘 있다는 거고요. 권리라는 개념도 공리주의자는 썩 좋아하지 않는 개념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개인에게 절대적인 권리가 있고 또는 반대로 국가에게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되느냐? 바로 나오는 것이 갈등입니다. 내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충돌하는 게 나오는 거죠. 누가 여기서 이길 거냐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그 절차를 거쳐서 그 갈등을 해결하겠지만 권리가 가장 앞에 나오게 되면 좋은 점은 물론 세이프하죠. 그 권리 속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세이프한데 저 사람의 권리와 내 권리는 충돌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뭐로 이걸 풀 거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서야 풀리는 경우. 또 그래도 끝내 안 풀려. 법정에 소송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법정으로 소송을 가져가면요. 판사가 결국은 어느 쪽이 이겼다, 졌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 이겼다, 졌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럼 진 사람이 승복할까요? 뭐 승복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승부 안 할 수 있죠. 마음으로는 절대 승복 안 해요. 네. 그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봉합되는 거죠. 왜?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만 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리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죠. 물론 권리와 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뭐 벤담은 얘기를 했었지만 그게 개인의 행복을 지켜주는데 좋은 수단으로서 기여하는 곳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개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가면은 또 굉장히 야만스러운 행위들이 막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신주단지처럼 절대적인 뭐로 몰고 가면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공리주의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언제든지 혁신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원래 처음 나올 때 그 급진주의자로 출발한 게 제러미 벤담의 사회 개혁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의무론적 관점에서의 보복에 기초한 형사적 정의를 얘기했었죠. 근데 벤담이 이거는 비인도적이다. 상대방이 내한테 어떤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내 팔을 못 쓰게 만들었다. 그럼 눈에는 이에 하면은 그 사람 팔도 잘라라.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슬람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이다 해서 바꾸자. 그럼 어떻게 바꾸냐? 그 사람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교화하자 해서 프리즌 감옥에서 리해빌리테이션 퍼실리티 교도소로 이름까지 다 바꾸고 그런 작업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개혁을 하는 데에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공리주의적 사고를 갖다가 완전히 거부하게 되면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는 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철학자들 가운데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윤리가 아니라고 생각. 그거는 또 하나의 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 수단으로 윤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 자체를 윤리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리주의적 사고가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전부 천박하게 만들고 전부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근데 너무 저는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추구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는 게 뭡니까? 다수에 의한 횡포를 음. 공리주의자들은 조장하고 있다. 소수의 그 인권이랄까, 소수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짓밟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소수가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죠.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CCTV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근데 CCTV가 없으면 여성들이 그렇죠. 안심하고 공리적 기능이 상당히 크죠. 그죠? 귀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쓰레기 막 무단 방기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 CCTV 설치되고 난 이후부터는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리주의자들은 남의 침실이나 탈의실이나 이런 데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왜? 거기서는 안전에 대한 요구보다 프라이버시의 침해적 요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렇지만 공공장소에서는 다 달아라. 이제 그러면 항상 그레이 에어리가 나오는 거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실은 그러면 이게 공공의 장소이고 또 유치원이 과연 공공의 장소인가 아닌가. 그럼 거기다 달아야 될 거냐 말 거냐고 논란이 그러니까 그 논란은 벌어지게 돼 있죠. 뭐가 공공의 장소인지 아닌지는 이런 토론을 통해서만이 합의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공공의 장소다. 뭐 유치원 원아들이 그 말 못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선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선생들에 의해서 아동학대를 받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만약에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너무 하는 거죠. 뭐. 그럼 선생님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 게 그걸 보호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공리주의자들은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수에 대한 보호가 안 되고 근데 다수의 행포가 도를 넘었으면 사회 행복 지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공리주의자들은 그러면 그 다수의 행포 안 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윤리학의 근본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이 뭐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수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는 사실은 없는 내용이고, 이제 근데 대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누군가와 누군가의 어떤 주장을 서로 동의하거나 일치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은 이러이런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나는 또 이러이런 근거에서 그에 대해서 또 뭐 반박을 하거나 또 나의 이야기를 정리한다.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이 정도의 사실 기능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권리와 의무의 문제를 가지고서 사회 시스템의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질문은, 그렇다면 공리주의적 세계관에서 기본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바로 이제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기본권이라는 건 도대체 그럼 뭐냐? 그러면 물자 한정을 짓자면 그 기본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언론의 자유, 그리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눈치 안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정도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들은 요거는 별로 그 기본권과 관련해서 그다지 이견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들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최소 소득이라든가 무슨 아니면은 무슨 뭐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인 기본 토대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뭐 말씀드린 언론의 자유라든가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통 이제 칸티안들이 보기에는 시민사회가 꾸려지고 이런저런 저런 이제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법을 이제 만들어가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은 왜 만들어지냐, 이 법은 또 왜 만들어지냐, 근거를 이제 상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헌법을 만날 거고, 그 헌법은 또 뭐에 기초해 있냐, 그러면 이제 기본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칸티안들을 생각할 때는 적어도 시민사회의 최종 근거로서는 기본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아가는 이제 디그니티, 이제 인간 존엄성을 설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구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들에게는 기본권, 뭐 모든 권리는 아니고 이제 기본권을 지키는, 어쨌든 보존하는 형태로 시민사회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이 기본권의 문제는 일단 어떻습니까?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말씀 듣고 또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절대 권리로 선언을 해두면 그 이제 존 록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 inalienable right로 설정을 하는 거고, 그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고, 네. 그 공리주의자에게는 자연법의 개념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일부 공리주의자 중에서 뭐 그걸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더 의무론 쪽에 가까운 그런 사고인데,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침해될 수 없는 권리라고 개념 규정하고, 그것을 천부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주장해 나가는 데에 공리주의자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겠죠.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인 걸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얘기했듯이 절대 정지, 그다음에 약속은 그 어떤 한 번 한 이상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되고, 이런 이제 절대적인 법칙이나 권리를 얘기할 때 공리주의자들은 약간 한 발 뒤로 빼는 거죠.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침범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한 얘기다. 그러니까 뭐 국가의 존망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만약에 개인의 기본권이 절대적이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징집권,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뭐 나는 평화주의자고 절대 나는 살인을 예행 연습하는 군대에 나는 징집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걸 얘기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진다 그러면은 절대 군대 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절대와 절대가 충돌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느 쪽 하나가 결국은 더 우위에 가는 쪽으로 결정이 될 수, 아니면은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뭐 액션은 하지 않더라도 표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표현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절대권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난 그래서 그걸 행동에 옮겨서 군대 안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뭐 개인의 의사가 양심에 기초한 의사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다면 그럼 하다못해 대체복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으로 그 개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시점들이 분명히 올 텐데, 그거는 공리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이외에 다른 길이 있겠는가 하고 이제 반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이 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
장점으로 등장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 롤즈에서 그러면 당신네들 노예까지도 그 전체의 행복을 그래서 증진시키려면 노예제도 부활시키겠느냐. 부활시키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융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의 레인지를 어느 정도는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죠. 음. 그래서 그 빈틈을 자꾸 치고 들어오는데 뭐 영원한 공방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합의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노예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어떤 경우에도 노예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리주의자들은 뭐 상상의 나래를 막 펴가지고 이런 경우가 와도 노예 제도가 그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들어낼 수도 모르죠. 왜냐하면 절대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건 정언명법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조차도 이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는 순간 공리주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가 고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방앗간 주인이 비를 매점매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 방앗간을 공격해서 탈취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존 스튜어트 밀이 스스로 예를 들면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선동하는 것이고 선동은 존중받을 수가 없다 해서 사법처벌하는 거를 찬성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 그럼 표현의 자유가 어디고 선동이 어디고 그것도 선을 또 그어야 되겠죠. 이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정인을 특정하면서 저 사람을 그 처형하라든지 저 사람을 어떻게 그 재산상 손실을 주라라고 말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고 선동의 범죄에 들어가고 실제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서 그 탈취하고 그 탈취하는 거를 막는 방앗간 주인을 죽였다면 그 선동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선동과 표현의 자유의 구분을 개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쪽에서는 말도 못하냐. 이렇게 이제 또 반박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런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을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이거는 선동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냐 이건 또 놓고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어쨌거나 그건 하나의 예인데 말로 하는 거는 다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 공리주의자들은 아니다. 말하는 것 중에는 폭력적인 말이 있을 수 있고 그 폭력적인 말이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공리주의와 관련된 어떤 공리주의의 본질적 측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한편으로는 일단 1번 무언가 절대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심을 해야 한다. 거기에는 무언가 모종의 도그마티즘이 있을 수 있다. 일단 1번. 탈도그마티즘적 어떤 그렇죠. 접근 방식, 사회를 보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건 뭐 첫 번째에서 이끌어져 나오는 또 하나의 항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어떤 하나를 가지고서 그냥 연역적으로다가 다 쳐버리면 그렇게 되면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 내가 표현의 자유라는 말조차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게 되면 마치 연역적으로 보면 어떤 표현이지 가능할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고 어떤 거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준행위에 가까운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권리와 의무만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런 아주 서틀한 아주 그 미묘한 이런 것까지
잡아내는데 한계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사회가 올바른 방식으로 굴러가지 않을 수 음, 있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음. 그런 점에서 어쨌든 공리주의에 대한 어떤 기본권과 관련된 말씀은 대충 제가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에 좀 여쭤보자면은